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김진욱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교수님은 건국대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사를 하시고요. 코넬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박사를 어카운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건국대에 2013년도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계십니다. 감사나 또 이 자본시장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Upper Echelon Theory and Accounting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진욱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우린 다 끼고 있으니까 편하실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김진욱입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두 분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지도 교수님 생각이 났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을 때도 아니고 아들 뭐 하냐고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일본에서 지금 논문 발표를 하려고 가고 있어 그랬더니 어디 그러시는 거예요. 교토대학이라고 했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네가 논문을 발표해? 라고 하시면서 관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 어릴 때 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집에 갈 때 이제 어머니께 한번 전화를 드리면 엄마 나 서울대 갔다 왔어 라고 하면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제가 졸업 논문 디펜스를 하기 일주일 전에 찾아뵀어요. 다음 주에 졸업 논문 발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네가 아무리 재밌는 논문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을 넘겨서 발표하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대로 발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Upper Echelon Theory and Accounting이라고 타이틀을 지었고요. 자, Upper Echelon Theory, 도널드 햄브릭 교수님 등이 주창한 상위 계층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요, 최고 경영자들의 과거 경험, 가치, 그리고 성격과 같은 백그라운드 특성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조직의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론에 따르면요, 최고 경영자들은 매일매일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특성들이 해당 정보를 선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학, 파이낸스, 그리고 회계학 연구에서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요, 경영자가 호모지니어스하거나 아니면 완벽히 대체 가능한 대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이론은요, 자, 그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여전히 경영자의 역할을 제한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적절한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연 그럴까요? 언론이나 경영자 사이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경영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버트란 앤 스코어 2003년 QJE 논문인데요. 자, 굉장히 똑똑한 이분들은 아주 영리한 리서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을 옮겨 다닌 경영자들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자 효과를 기업 효과로부터 구분해낼 수 있었는데요.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경영자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그리고 재무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경제학 논문이고요. 경제학에서 이런 발견을 하고 나면 선구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파이낸스에서 따라하고 그리고 회계학에서 따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학 연구들은 자발적 공시 그리고 이익 조정 또 조세 회피에서도 경영자 스타일이 확인된다라는 실증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논문은요. 오늘은 제 논문이 아니라 제가 논문 3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가벼운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논문 3편은 구체적으로 경영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기업에 어떤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버나일 LR 2017. 자, 이게 저널 오브 파이낸스 논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어떤 기업의 debt to equity,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debt to equity. 의미가 뭐죠? 부채 대 자본.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기업의 파이낸셜 레버리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부채 비율은 기업의 위험 감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 구조와 파이낸셜 레버리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기업 특성과 산업 특성에 지금까지 주목해 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가? 수익성, 기업 규모, 성장 기회 등등. 자, 이까지가 선행 연구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부채 비율은 어떤 기업의 부채 비율일까요? 여러분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도 있고요. 자, 바로 애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트렌드를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99년부터 2018년까지 부채 비율인데요. 자, 제가 선을 2개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선들을 기준으로 분명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변화죠? 자, 2번째 선 2011년 기준으로 보시면 애플의 부채 비율은 2011년 이후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에 애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CEO. 네, 이때 김보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CEO 턴오버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세상을 떠나고 팀 쿡이 애플의 새로운 CEO가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부채 비율에는 분명히 CEO 이펙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위험을 선호하고 또 누가 위험 회피적인 분인가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위험을 선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팀 쿡은 위험을 선호하고 스티브 잡스는 위험 회피적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2개의 선만 그대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다른 비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대략 35% 정도를 유지했지만 팀 쿡 시절에는 많아야 8%, 7% 정도로 유지되는 이 비율은 뭘까요? 자, 저희가 앞장에서 힌트를 얻어오면 스티브 잡스는 위험 회피적인 사람, 팀 쿡은 위험 선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높은 이 비율. 자, 이건요, 총자산 대비 현금 비율입니다. 현금은 기업이 가진 가장 위험도가 낮은 자산이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스티브 잡스는 보다 많은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팀 쿡은 그 반대입니다. 자, 위험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보시는 우리 첫 번째 논문은 우리가 가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연구입니다.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What doesn't kill you will only make you more risk loving. Early life disasters and CEO behavior. 자, CEOs who experience fatal disasters without extremely negative consequences lead firms that behave more aggressively. 자, 재해를 겪었지만 그 재해가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가 아니었다면 경영자는 보다 위험 선호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Whereas CEOs who witness the extreme downside of disasters behave more conservatively.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극심한 재해를 겪은 경영자는 위험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연구의 결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팀 쿡은요, 유년 시절을 엘라바마에 있는 모바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는데, 팀 쿡의 유년 시절에 당시 57번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죽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1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에서 자랐는데 그의 유년 시절 동안 그 동네 자연재해는 39번이었지만 죽은 사람이 31명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논문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요, 특정 경험에 대한 노출이 경영자의 위험 감수 성향과 그리고 그가 이끄는 기업의 재무 정책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년기 자연재해를 경험한 강도가 기업 재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은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어퍼 에슐론 티어리와 경영자 스타일 연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요, 경영자의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프락시로 파이낸셜 레버리지 혹은 자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 디터미넌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수익성, 기업 규모, 투자 기회, 영업 위험. 자, 이게 선행 연구들이 살펴본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인데요. 자, 지금까지 연구들은 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 특성들을 논한 반면에 지금 저희 논문은 이에 추가해서 경영자의 개인적인 선호가 부채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얘기가 이제 많은 연구들이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 논문의 지금 모티베이션 중 선행 연구 중 한 부분은 신경과학, 후성 유전학들이 나옵니다. 신경과학 그리고 후성 유전학 연구들은 부정적인 경험이 뇌의 영구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구적인 변화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후속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에는요, 코옵션, 공통선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물학적 시스템이 다른 기능에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뇌 발달이 생리학적으로 변형되면 비경제적인 위험에 영향을 받은 뇌 기능이 경제적 위험을 다룰 때도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유년 시절 자연재해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의사결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도 반영구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지금 요 선행 연구들의 내용입니다. 자,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은 경영자의 위험 감수 성향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자에 노출된 경영자는 위험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서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 의사결정에 보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유년 시절 자연재해에 노출되면 오히려 위험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서 위험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연재해 노출이 경영자에 미치는 영향은 non-monotonic, 비단조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재해 경험이 있는 경영자는 위험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반면에 치명적인 재해에 노출된 경영자는 보다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논문은요, 표본을 92년부터 2012년 기간에 S&P 1500 기업의 경영자였던 미국 태생의 경영자로 한정했고요. 그리고 경영자가 5세부터 15세 사이 유년기에 경험했던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허리케인, 자, 이런 자연재해의 심각도, 즉 자연재해로 희생된 인구당 사망 숫자, 요 인구당 사망 숫자에 따라서 표본을 3가지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희생자 집단, No Fatality Group. 두 번째가 최대 희생자 집단, Extreme Fatality Group. 자, 세 번째가 중간 희생자 집단. 자, 샘플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이 가장 먼저 실증 분석한 연구 질문은요, 경영자의 유년 시절 재해 경험이 기업의 파이낸셜 레버리지와 현금 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자, 해당 결과는요, 테이블 4에 나와 있고요. 자, 요 회귀 분석에서 지금 종속 변수는요, Y는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그리고 현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요, 지금 빨간 네모 안의 것들. 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 변수는 제일 첫 줄에 있는 medium fatality experience, 중간 희생자 집단,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extreme fatality experience, 최대 희생자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장에서요, 제가 본 연구는 경영자를 3가지 집단으로 분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회계식에는 왜 2가지만 나오는 거죠? 지금 3가지 더미를 모두 회계식에 넣으면 더미 트랩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이 식에서는요, 무희생자 집단이 빠져 있고 해당 무희생자 집단이 베이스가 됩니다. 즉, 첫 번째 medium fatality experience, 중간 희생자 집단의 패러미터는요, 무희생자 집단에 비해서 중간 희생자 집단이 종속 변수에 주는 영향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중간 희생자 집단의 패러미터는 플러스 파지티브 0.033입니다. 즉, 중간 희생자 집단의 레버리지는 무희생자 집단에 비해 0.033만큼 높다라는 의미죠. 즉, 중간 희생자 집단은 무희생자 집단에 비해 위험을 선호한다. 자, 한편 Extreme Fatality Experience를 보시면, 자, 이 패러미터는요, 마이너스 0.035입니다. 즉, 최대 희생자 집단의 레버리지는요, 베이스보다 낮다. 즉, 이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 누구보다? 무희생자 집단보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종속 변수가 현금 비율일 때를 보시겠습니다. 자, 중간 희생자 집단의 패러미터는요, 마이너스 0.012. 즉, 중간 희생자 집단의 현금 비율은 무희생자 집단에 비해 0.012만큼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간 희생자 집단이 위험을 더 선호한다. 현금을 더 작게 보유하고 따라서 위험을 더 선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희생자 집단의 패러미터는 플러스 0.02입니다. 즉 최대 희생자 집단의 현금 비율은 베이스보다 높고 이 집단은 위험을 보다 더 회피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질문은 M&A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경영자는 M&A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한편 M&A 활동 자체는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내적 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경영자의 제 경험이 기업의 M&A 활동에서도 드러나는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M&A의 빈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M&A 발표일의 자본시장의 반응, 그리고 인수 대상 기업이 같은 산업군 내의 기업인지 등등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처음엔 사실 장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 제약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 희생자 집단의 경우 위험한 기업 활동인 M&A의 빈도가 다른 집단보다, 무희생자 집단보다 더 높고요. 합병 대가 지급도 위험한 방식으로 하고 M&A 발표일의 초과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위험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수 대상 기업이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는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M&A라는 프락시를 통해서 살펴볼 때도 이 중간 희생자 집단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논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최대 희생자 집단은요, 위험 회피적인 성격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정책과 M&A 활동을 통해서 기업 위험과 관련된 사전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연구 질문은 사후적으로 기업의 위험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사후적인 위험은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시는 이 테이블에서요, 종속 변수는 스탁 볼러틸리티, 주가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관심 변수는 medium fatality experience 그리고 extreme fatality experience. 자, 중간 희생자 집단의 주가 변동성은요, 무희생자 집단에 비해서 3.73%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즉, 이 집단에서는 사후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최대 희생자 집단의 주가 변동성은 3.61%만큼 더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의 내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연구는 경영자의 유년 시절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이 기업의 위험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비단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요, 개인의 선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스타벅스가 있고 던킨이 있습니다. 도너츠가 아니라 커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벅스 커피와 던킨 도너츠 커피.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와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전 둘 다 안 해봐서, 닌텐도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닌텐도가 엑스박스인가요? 아무튼 위와 엑스박스 둘 중에 선호.
자, 그리고 NFL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동차 보험에 관한 건데 올스테이트과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굉장히 비싼 보험이고 프로그레시브는 뭐 우리 기준으로 하면 뭐 다이렉트 보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선호냐면요. 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람들의 선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얘기는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While Democrats prefer gaming on a Wii while sipping a Starbucks coffee, Republicans prefer afternoons of Xbox playing and chugging Java from Dunkin' Donuts. Democrats watch NFL games while Republicans prefer Major League Baseball. Republicans prefer to get their car insurance from Allstate. Democrats, perhaps unsurprisingly, prefer progressive.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실 두 번째 논문은요. CEO의 정치 성향과 기업 투자 전략이라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박사님. 네. 첫 번째 문단 좀 소리내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당제로 대변되는 미국의 정당 체제에서 공화당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민주당은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옆에 원우님은 그 다음 네.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건가요? 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손실을 두려워하며 경제적 안정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개인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보수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영자의 정치 성향이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재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은 경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기업의 자본 구조와 투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들은 경영자들의 정치 성향을 밝히기 위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정치 후원금 자료를 이용했다. 연구진이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기업의 자본 구조다. 부채는 지렛대 효과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의 재무적 보수주의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중도 혹은 진보적 민주당 성향의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40%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가 있는 기업의 관련 지표는 146%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투자 정책과 관련해선 공화당 성향 경영자의 설비 투자 지출 비율과 R&D 지출 비율이 각각 23%와 2.5%로 민주당 성향 경영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또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은 주가 변동성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자, 이게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의 질문은요,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들은 기업 재무 정책에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할까입니다. 구체적으로 공화당 성향 경영자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을까, 그리고 이들 기업은 유형 자산과 R&D 투자를 적게 하고 또 이게 해당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까라는 게 연구 질문입니다. 자, 연구 동기를 보시면요.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개인적 경제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머니 매니저, 에쿼리 애널리스트 등등의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자, 이에 해당 연구자들은,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치 성향이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에서 부채 비율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수익성, 기업 규모, 성장 기회, 영업 위험 등의 기업 특성뿐 아니라 경영자의 선호 또한 부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 논문에서는요, 부채 비율뿐 아니라 R&D 투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자, R&D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현금 흐름, 기업 규모, 경쟁 정도, 정부 정책 등이 선행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연구는요, 이런 기업 특성과 외부 요인 외에 경영자의 특성이 R&D 투자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자,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정치 성향뿐 아니라 재무적 보수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이데올로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죠.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정치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공화당의 가치를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데올로기는 재무적 보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은 손실을 두려워하고 또 재무적 안정성에 보다 큰 가치를 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치 성향과 재무적 보수성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요.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들은 재무적 의사결정에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부채 사용을 꺼릴 뿐 아니라 위험 높은 프로젝트도 꺼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들은 유형 자산 투자와 R&D 투자에 소극적이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가 변동성도 낮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 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표본은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미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정치 후원금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자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각 정당에 기부한 정치 후원금을 계산했는데요.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 요 변수는요, 제가 리퍼블리칸 더미 매니저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퍼블리칸 더미 매니저는요, 각 선거 사이클에 대해 경영자별로 측정한 변수인데요. 해당 선거 사이클의 경영자의 정치 후원금이 모두 공화당으로 갔을 때는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퍼블리칸 매니저라는 두 번째 변수는요, 경영자가 후원에 참여한 모든 선거 사이클의
리퍼블리칸 더미 매니저 평균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자가 총 5번 선거 사이클에 기부를 했는데 5번 중에 공화당에만 기부한 횟수가 2번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모두 기부한 경우가 3번이었다면 리퍼블리칸 매니저는 5분의 2, 그래서 0.4의 값을 가지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별로 연봉 상위 5명의 리퍼블리칸 매니저 값을 연봉 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해서 계산한 게 마지막 리퍼블리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질문은요, 공화당 경영자들이 실제로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가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게 테이블 4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가 4개가 있는데요. 4개 모두 부채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 변수는요, 앞에서 봤던 리퍼블리칸. 자, 결과를 보시면요, across all 4 measures of leverage, we find that Republica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estimate. 즉, 리퍼블리칸의 부채 비율은 리퍼블리칸은 부채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결과는요,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일수록 부채 비율이 더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공화당 경영자들이 유형자산 투자, R&D 투자, 주가 변동성,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지 얘긴데요. 유형자산 투자 그리고 R&D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겠죠. 따라서 보수적인 공화당 경영자들은 이런 투자에 소극적일 거다라는 게 가설이고요. 또 주가 변동성은 사후적으로 기업의 위험을 보여주니까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 기업은 주가 변동성도 낮을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인데요. 공화당 경영자의 기업은 수익성이 높을까, 낮을까?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들은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자, 망설이다가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을 수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들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들은 전부 테이블 5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화당 경영자의 유형자산 투자. 자, 첫 번째 칼럼입니다. 이 유형자산 투자는 다른 경영자들에 비해서 낮습니다. 마이너스 2.49. 그리고 공화당 경영자의 R&D 투자 또한 다른 경영자들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경영자의 주가 변동성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은요, ROA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공화당 경영자들의 ROA가 다른 경영자들에 비해 더 높다. positive 2.46이죠. 즉, 공화당 경영자들은 위험한 유형자산 투자, R&D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가 논문의 주요 결과고요. 지금까지 이 논문은 공화당 경영자가 기업 재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결과들의 강건성을 더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11, 두 번째가 리만 브라더스입니다. 자, 9.11과 리만 브라더스 사건 모두 자본 시장의 큰 위험과 불확실성을 초래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졌을 때, 자, 공화당 성향 경영자들이 더욱더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펼쳤는지 확인하는 게 이 추가 분석의 목적인데요. 자, 테이블 6는요. 9.11과 리만 브라더스 사건에 즈음해서 자, 보시면요. 종속 변수가 유형 자산 투자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레벨이 아니라 체인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공화당 CEO는 9.11 이후 유형 자산 투자를 0.76% 줄였고요. 리만 사건 직후에는 유형 자산 투자를 0.35%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얘기는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점에 이 사람들은 더욱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펼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연 실험은 경영자 교체입니다. 자, 기업에서 경영자가 교체되면 경영자의 정치 성향이 바뀌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성향의 경영자에서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로 바뀔 수도 있고요. 다만 같은 기업 내에서 경영자만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 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기업 특성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경영자가 교체된 기업을 살펴보면 기업 특성이 아니라 경영자 특성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 7의 종속 변수는요, 부채 비율의 변화입니다. 부채 비율의 변화고요. 우리의 관심 변수는 자, 체인지 리퍼블리칸이죠. 경영자 교체로 인한 리퍼블리칸이라는 변수 값의 변화입니다. 자, 경영자 교체로 인한 리퍼블리칸의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음의 계수값을 가집니다. 즉, 경영자 교체라는 사건으로요, 경영자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리퍼블리칸이 증가하면, 즉 보다 공화당 성향을 가진 경영자로 교체되면 부채 비율은 감소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그런 결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은요,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 그 가운데서도 정치 성향이 기업의 재무 정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두 논문은요, 사실 제가 좀 추각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좀 급하게 했는데, 사실 제가 대학원 박사, 석사 과정 세미나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논문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햄 에랄 2018년 논문이고요. 나르시시즘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 요 보시는 햄이라는 분이 체드 햄이라는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인 워시유,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조교수로 있는 분인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연구년을 갔을 때 저희 학교에 발표를 하러 오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네 논문 되게 좋아하고 내가 네 논문으로 뭐 한국 잡지에 글도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요런 식의 뭐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학계 분들도 많아서 본인이 모든 연구를 이걸로만 할 수는 없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연구를 본인이 아직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논문은요, 나르시시스트 CEO의 성과 그리고 컴펜세이션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리뷰 어카운팅 스터디에 나온 연구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팀은 지속적인 칭송을 받기 원하는 나르시시스트
CEO들의 투자 활동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나르시시스트인 CEO들이 기업의 이익보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 활동에 주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CEO는 R&D 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경우 CEO 개인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둘째, 나르시시스트 CEO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끄는 인수합병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거래를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CEO는 어떻게 선별했을까? 자, 이분들은요, 다른 분야의 연구들을 참조해서 경영자 시그니처, 서명의 크기로 나르시시즘 프락시를 사용을 했는데요. 항상 이런 연구들에서는 프락시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분들은 또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직접 실험을 해서 이 프락시가 믿을만하다라는 걸 논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CEO 서명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즘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R&D와 M&A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영 성과는 어떨까? ROA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CEO의 경영 성과는 그렇지 않은 CEO보다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보수는 경영 성과와 비례하지 않았다. 나르시시즘 CEO와 기업 성과 간의 부정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게 연구의 내용이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테이블은 보지 않고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이게 아마 잡지의 표지에 나왔던 사진인 것 같고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그네요. 보그 잡지 표지 모델이셨던 분인데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집에서 이거 사진을 붙이고 있었더니 와이프가 지나가다가 한숨을 한번 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쫓아가서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슈퍼긱 with 슈퍼모델 룩. 슈퍼모델 외모의 컴퓨터 괴짜. 자, 이분의 이 사진에 나왔던 분의 별명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24살에 스탠포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모두 마치고 구글의 첫 번째 여자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이 됐는데요. 역대 최연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7살에 야후의 CEO가 됩니다. 자, 요 37살에 이미 3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리사 메이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리사 메이어는 1975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태어났는데 수학, 과학, 발레, 수영, 어학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갔는데요. 스탠포드에서는 철학, 인지심리학, 언어학, 컴퓨터공학을 응용하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기호 시스템이라는 학문을 전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토론팀, 발레단, 어린이 병원 봉사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과학 석사를 우등으로 졸업할 때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강사 자리, 그리고 맥킨지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총 14개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벤처기업이었던 구글의 첫 번째 여성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순서로 매겨지는 구글의 4번이 20번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단순한 구글의 시작 페이지를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검색어 기반으로 광고를 보여주는 AdWords. 자, 이게 모두 마리사 메이어가 만든 작품입니다. 자, 덕분에 입사 6년 만에 부사장이 됐고요. 자, 2012년이 됐을 때는 마리사 메이어 휘하에 2,000명의 개발자가 있었고요. 150개 제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인생의 갈림길이 옵니다. 구글 때문에 고전하고 있던 야후에서 스카웃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임신 28주 차였는데 마리사 메이어가 포춘 500대 기업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을 세우면서 야후 CEO가 됩니다. 그래서 야후에 가면서 마리사 메이어는 취임과 함께 전방위적인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재택근무도 없애고요. 새로운 성과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시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스탈린이라고 신문기사가 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요, 마리사는 모바일 분야에서 야후를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 3년 동안, 자, 이게 전부 다 마리사 메이어가 취임한 후에 사들인 기업입니다. 50개의 모바일 서비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3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요. 자, 제일 마지막 칼럼을 보시면요. 자, 인수한 기업들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없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11억 달러를 투자해서 텀블러를 인수했는데 텀블러는요, 인수 3년 만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자, 인수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야후의 세전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로 야후의 이익은 엄청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리사 메이어는 사업 개선, 광고 매출, 구조 조정, 자,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야후의 기업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마리사 메이어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NN 등의 언론은요, 실제로 야후 기업 자체의 순가치가 0 이하일 거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 마리사 메이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랭킹에 오르기도 합니다. 2016년 3월 마리사는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리더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마리사는 야후에서 사임하게 되는데요. 자, 마리사가 CEO로 재직한 5년 동안 야후의 방문자 숫자는요, 100억에서 4.5억으로 떨어졌고요. 엔지니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후는 2017년 7월 핵심 인터넷 사업부를 전성기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마리사 메이의 재임 기간 동안 야후의 경영 성과는 악화됐는데요. 자, 요선 오른쪽 편이 마리사 메이어의 재임 기간입니다. 2012년 마리사가 CEO로 취임한 이후 세전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급기야 2015년에는 세전 영업 손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상을 보시면요. 마리사 메이어의 보상은 2013년 여성 CEO 1위인 3,600만 달러, 2014년에는 4,200만 달러로 미국 전체에서 14등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전 영업 손실을 보인 2015년과 2016년에도 과도한 수준의 보상을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리사 메이어는요, 황금 낙하산을 타고 야후를 떠났는데요. CEO 자리를 떠나면서 2,300만 달러의 패키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 마리사가 야후에서 실패하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실패한 걸까? 그렇게 구글에서 잘하던 마리사가 왜 실패한 걸까? 자, 그런데 포브스지는요, 마리사가 취임 첫날부터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일에 독단적이다. 자, 이게 미국 언론들이 야후를 퇴사한 임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실제로 포브스는 마리사를 나르시시스트 순위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논문이고요.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제가 원하던 시간 안에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다양한 어떤 CEO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나 또는 다른 그 M&A 그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저희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 학생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생 전예진이라고 하고요. 발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마지막 그 논문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야후의 세전 영업이익이 12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띄는 정도인데 메리사가 그 보상은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더 증가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야후의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뭔가 이유가 있는지 사실 좀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눈에 띄게 성과가 좋지 않은데 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이 논문에 나와 있는지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 마리사 메이어 케이스는 뭐 제가 논문을 읽은 후에 제가 그냥 이 케이스랑 논문이랑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인 거고, 사실 채뎀을 만났을 때 제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뭐 당연히 논문의 결과는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다. 나르시시스트 CEO들이 이런 결과를 보인다라는 거지만 혹시 네가 에넥도럴 에비던스 같은 걸 나한테 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컴퓨터에 가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한번 다시 이메일을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연락이 왔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리사 메이어는 뭐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논문과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야후 재무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나르시시스트 CEO들은 자기가 잘 못할 때도 남들을 굉장히 설득을 잘한대요.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성과라는 게 내 개인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컴펜세이션 리터러처를 보면 뭐 기업의 성과에 경영자 보상이 100% 연동되지는 않도록 장치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저도 질문을 들으니까 궁금해졌는데 아마 이때 야후의 프락시 스테인먼을 보시면 경영자 보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교수님 수업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약간 개인적
어떤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궁금했는데, 첫 번째는 그 스티브 잡스랑 팀 쿡의 비교를 하시면서 재무 구조의 어떤 그 영향이 과거 유소년기의 영향 때문이다. 그것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혹시 그게 그 개인적인 요인보다도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돌아가는 추세, 또는 뭐 경쟁사 뭐 삼성전자나 그런 경영자의 추세는 어땠는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9.11 테러랑 리먼 브라더스 때 보수 성향의 주의 사람들은 이제 유형자산 투자를 좀 줄였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 말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그럼 그들은 어땠을까? 또 궁금해서, 이런 배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형자산 투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차이가 개인적인 선호 혹은 이 경영자 이펙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대적인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일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여러 기업에서 CEO를 했다면 아까 버트란 앤 스코어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기업을 옮겨 다닐 때마다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찾아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내처럴 익스피리언스, 내처럴 익스페리먼트, 그 9/11과 리만 사건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리퍼블리칸이라는 변수가 있고 해당 리퍼블리칸이라는 그 변수의 변화분에 따라 리퍼블리칸은 지금 더미가 아니라 값을 가지는 변수였죠. 그 변화에 따라 부채 비율도 변화를 본 거였으니까, 이게 지금 리퍼블리칸이라는 변수는요, 높은 값을 가질수록 공화당 성향을 가진다라는 거고, 낮은 값을 가질수록 민주당 성향을 가진다라는 거니까, 이게 공화당 성향의 경영자들만 가지고 샘플을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데 공화당 성향의 성향을 얼마나 가지는지 지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해석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쓴 논문이 아니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네, 교수님, 아주 색다른 방식의 세미나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BK 포닥으로 근무 중인 김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들으면서 사실 이걸 한국 공공기관에 대입을 해서 좀 새로운 연구를 만들 수 있을까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차이가 기업의 경영과는 좀 관리적 자율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반면에 한국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김보환 교수님께서도 논문 쓰셨지만 이걸 어떻게 좀 이제 아까 초반에도 이제 뭐 경제학이 쓰면은 뭐 경영학이 따라가고 회계학이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행정학에서는 좀 어떻게 좀 논문을 쓸 수 있을지 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부채 비율하고 그 캐시홀딩을 가지고 이제 리스크 테이킹으로 이제 좀 특정을 한 논문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매저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사전적인 위험을 보는 프락시로는 뭐 현금 비율은 아니지만 부채 비율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락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논문 모두에서 공이 사후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보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제가 앞에 요 두 논문은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 대학원 세미나를 할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편차가 커서 사실은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문들을 좀 썼는데요. 두 가지 논문을 썼던 이유는 제가 이제 파이낸셜 레버리지의 디터미넌츠를 좀 더 쉽게 소개하고 뭐 R&D 지출의 디터미넌츠도 좀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논문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것 같아서 두 논문을 수업 시간에 사용했는데 그때 저희 클래스의 가장 에이스였던 박사분이 국방부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공공 이쪽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셨는데 사실 똑같은 이제 고민이 있었고 저희가 하나 생각했던 조금 뭐 아이디어는 아니고 생각들은 정권이 바뀌면 보통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그에 따라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권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해당 분들은 아마 일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 해당 이제 경영자의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CEO 턴오버가 생길 때 공공기관의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만 의논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 아까 팀 쿡하고 그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실 때 팀 쿡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팀 쿡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 선호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R&D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R&D 투자 같은 걸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팀 쿡 같은 경우가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냥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그 과실을 그냥 팀 쿡은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냥 주주에게 친화적인 전략을 펴가지고 주가도 오르고 뭐 성과도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는 그 아까 말씀한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랑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근데 현금 비율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팀 쿡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현금 보유 비율이 낮다는 건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딘가에 빌린 부채를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로 보기 때문에 전략 쪽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제 재무적인 비율이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그 얘기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알아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맨 첫 번째 그 논문 같은 경우에 극심한 재해를 경험한 CEO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와서 뭔가 그 주별마다
주별마다 좀 경험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만약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혹시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된 논문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기로 자연재해랑 관련된 논문은 다른 논문은 없고요. 아마 해당 논문에서 자연재해랑 관련된 선행 연구를 하나 언급했던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해외 연구긴 한데 그건 이제 저희 쪽 아마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이쪽 연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자연재해랑 관련된 연구는 미국에서는 사실 진행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주들 중에서 자연재해가 없는 주는 뭐 한 2개밖에 없다라고들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별로 자연재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고심해서 만든 프락시가 자연재해 강도는 아마 여기서 인구당 사망자 숫자로 그렇게 공통된 측정치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자연재해로 제가 어릴 때 뭐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만큼 그런 경험이 없던 걸로 봐서 우리나라에는 이 주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행동 경제학이 되게 재밌고 또 뭐랄까 좀 어떤 본능적인 그런 설명이 돼서 좋긴 한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이제 주류 경제학 혹은 주류적인 방법론으로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연 이제 이런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재해로 인한 그런 충격 혹은 뭐 나르시시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인센티브보다 과연 더 강하냐? 그러니까는 이 우리 고전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과연 더 강하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느냐? 왜 그거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은데 생존을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것들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좀 의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셀렉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리스키한 그런 회사, 같은 회사라도 덜 위험한 시기에 그런 잡을 자기가 테이크를 하고 또 나르시스트적인 뭐 그런 사람도 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M&A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꼭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어차피 그 회사는 그런 M&A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리스크를 적게 테이크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셀프 셀렉션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의문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어드레스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항상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행동 경제학에 대한 어떤 견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왜 이게 아직까지 주류로 아니면 앞으로 혹은 행동 경제학이 더 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서 혹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한데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김동완 교수님이 지금 다른 경제적 인센티브에 비해서 지금 과연 이런 개인적인 선호라는 게 인센티브로서 강도가 있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어퍼 에슐런 티어리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경험, 가치 뭐 등등 있을 텐데 어떤 거냐에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라면 내가 개인적인 선호는 버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를 것 같은데 내 가치와 관련돼 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거다. 혹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릴 적 제 경험이 너무 커서 위험한 건 절대 못해 라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리고 우리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경제적인 그런 선호 체계가 내 경제적인 선호 체계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어퍼 에슐런 티어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적용 경제적 인센티브를 넘어선다,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에 따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셀프 셀렉션은 그거는 아마 요 논문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논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정치 성향과 관련된 논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추가 분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자연 실험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CEO 턴오버가 있었던 기업에서 실제로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야. 그러면 위험 선호를 하는 CEO를 모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CEO가 변화했을 때 기업이 변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CEO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논문이 그런 측면에서는 김보환 교수님 가진 질문에 대해서는 좀 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모형 혹은 변수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연구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그 김진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